자, 문제, 관세법은 최대한 30분 안쪽으로 맞추려고 목표를 잡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잡는 거죠. 우리 여러분 10개명 아세요? 10개명 몰라요? 네. 10개명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거기 목표로 하라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네, 목표로 하라고. 목표는 이게 달성해버리면 안 돼요. 네. 자, 관세법 1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기출문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집에 가서 이제 공부해보라고 할 것은 따로 준비를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관세직 공무원 9급 시험지예요. 제가 그동안 안 나눠드린 거를 다 해가지고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기출문제는 다 배포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반복해서 풀어야 돼요. 자꾸 새로운 문제를 접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개정된 문제라든지 아직 안 나왔던 파트라든지 그런 것들은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문제화해서 전달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FTA 특례법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FTA 특례법 별도로 공부를 해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또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거는 비효율적이겠죠. 5문제에 비해서. 네, 기출 위주로 제가 필요한 것만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다 어디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 보니까 납부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죠? 납부. 1장에 있는 내용이네요. 그죠? 1장 몇 절에 있어요? 1장 3절에 있네요. 그죠? 기한과 기간. 예. 이 내용에 있는 내용이네요. 그 중에서도 납부 기한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납부 기한은 어떤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죠? 15일 구조로 되어 있었고, 사전 납부 가능하다. 사전 납부라는 게 뭐죠? 수입신고 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죠? 수리 전에도 납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전 납부를 해놨고, 그 다음에 월별 납부. 자, 여기 15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납부 규정에서 15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같이 있었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봅시다. 세관장은 월별 납부 대상으로 납세 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자, 월별 납부는 담보 제공하게 할 수 있죠. 그쵸? 맞고. 자, 관세 납부고지서는 납세 의무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편, 우편으로 송달한다. 자,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전자송달도 있거든요. 전자송달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왜 이러니? 어떻게 보면은 틀린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끝까지 다 봐야 돼. 이렇게 애매한 답안 같은 경우는. 왜 이러니 또. 됐다. 자, 그 다음 이거는 그럼 세모 쳐놔야겠지. 자,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자,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는 거 맞죠? 이렇게 세 가지 15일 중에서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즉시 반출 부분만 신고일부터라고 되어 있었죠. 이것도 맞네요. 자, 납세 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사전 납부 맞네요. 있었네요. 자, 그리고 5번. 신고 납부 방식에 의해서 납세 신고한 납세 의무자는 납세 신고일부터, 여기가 원래 뭐예요? 수리일부터가 되겠죠. 5번이 틀렸죠. 자, 관세부가 제척기간 및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틀 잡아놓은 거 떠올리면 되겠죠. 틀 잡아놓은 거. 여기가 2장 1절, 여기가 2장 2절. 이 부분이 통칙. 그죠, 통칙. 2장 2절이, 납세 소멸. 여기가 성립 부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성립 부분, 소멸 부분. 자, 소멸 부분 보면은, 소멸 사유. 납부 의무 소멸 사유, 그 다음에 제척기간, 그 다음에 소멸시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관세 납부 의무가 소멸하죠. 소멸하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제척 기간은 10년이죠. 원래는 5년이었는데 부정한 방법이 들어가게 되면은 10년으로 늘어나죠. 자, 관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다. 이 원칙 좀 맞네. 원칙이네요. 5년. 얘는 언제 10년까지 늘어납니까? 5억 원. 그쵸. 자, 4번. 납세자의 과운납금 기타 관세의 환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역시 소멸시효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징수권 소멸시효하고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같이 있었죠. 5년 맞네요. 자, 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민법 규정이 우선된다. 자, 민법 규정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관세법에 있는 내용 외의 것에 대해서는 민법이 준용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3번. 합리적 기준에 의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방법이 되겠네요. 관세평가 부분 중에서. 자, 1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은 국내 판매 가격일지라도 국제시장에서 뭐 합리성을 갖추고 아예 안 되죠? 그쵸? 예. 네. 이거는 그 사용 금지 가격이라고 해가지고 뭐 암기식 뭐였죠? 오미자 국선출 이렇게 돼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총 7개에 해당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용 금지 가격이다. 그러면 답 나왔네요. 그죠?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세액 정정의 경우 납부기한은 정정 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한다. 맞나요? 틀리죠. 자, 세액 정정은 어느 파트에 있습니까? 2장 5절에 1절. 그리고 여기에 신고납부, 부가고지, 가산세. 그죠? 부가고지, 가산세.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죠. 여기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변경 부분은 여기에 있었고요. 그죠? 이 변경 부분에서 납세자가 할 수 있는 거는 보정 신청하고 수정 신고였어요. 이렇게 두 개만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신고 납부라는 거에서 납세 신고를 하고 나서 납부하기 전 이 사이에 세액 변경이 있는다면은 당초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게 틀렸습니다. 자, 관세법상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자,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환급. 자, 어디에 있습니까? 4장. 몇 절? 2절. 그죠? 2절의 내용이 뭐였어요? 분납하고 환급이었죠. 그죠? 환급 같은 경우에는 4가지로 나눠졌었어요. 어떤 거? 위약 환급, 폐기, 그 다음에 멸실 손상, 그 다음에 자가사용 물품. 이렇게 있었고, 뭐, 여기서 이렇게 했었죠. 그 중에서 위약 물품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럼 위약 물품은 이렇게 2개까지 들어가겠죠. 위약 물품을 환급해준다. 위약 물품은 폐기했을 때도 환급해준다. 수출했을 때 환급해준다. 폐기했을 때도 환급해준다. 예, 그쵸? 그리고 여기에 선 그었었어요, 이렇게. 선 왜 그었었죠? 선 그었었는데.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만약에 납부기한이 아직 있다라고 했을 때 부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굳이 내가 납부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걸 다시 환급받을 바에야 부가 취소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위약물 옳은 건이네요. 옳은 건. 위약물품 관세 환급 시 당해 물품이 보세 공장에서 생산된 경우 최초가 틀렸죠. 어느 보세 공장으로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리 후 계속 보세 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중 재해로 인해서 멸실된 경우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어느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특징이 뭐였어요? 보세구역이 지정장치장에 한정됐죠. 지정보세구역에 한정됐어요. 지정보세구역에 한정됐어요. 그러므로 보세창고라는 곳은 특허보세구역이기 때문에 지정보세구역하고 구분이 돼야 되겠죠. 보세창고가 틀렸고. 자, 세 번째. 위약물품 관세 환급 시 당해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경우에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여야만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출하여야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폐기해도 환급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위약물품은 관세 환급 시 당초 계약 내용과 상이하면 수입 신고 당시 성질과 형태가 변경되면 안 되겠죠. 그쵸? 상이하면은 이걸 뭐 사용하다가 다시 주면 안 될 거 아니야.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위약물품은 관세 환급 시 분할 납부 기간이 종료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납부가 유예된 거죠. 분할 납부되고 있다는 거니까.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답이 되겠죠. 자, 이거는 저 오답 정리 같은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을 하면 좋겠어요? 환급과 관련해가지고 그냥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쵸? 이런 단어들. 근데 이 최초라는 단어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겠죠. 어느라고 구체적으로 그냥 써놓게 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지겠죠. 자, 여기는 지정보세구역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놔야 되겠죠. 지정보세구역 외에 어떤 보세구역이 나와도 상관없게 굳이 오답을 적어놓을 필요가 없죠. 오케이?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환급을 해줄 때 수출도 되고 폐기도 된다. 환급은 수출 폐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성질과 형태가 변경된 경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굳이 오답 노트를 해놓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잠정긴급관세 부과 여부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잠정긴급관세가 나왔어요. 그럼 긴급관세 우리 틀 어떻게 잡았어요? 여기 첫 번째 방치조촉이라고 그랬죠. 방지하고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의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한다고 그랬죠?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때는 예비조사 기간이 되겠죠? 덤핑을 떠올려 놓으면 된다고 그랬죠? 예. 덤핑을 떠올렸을 때 무역위원회 조사해서 결과를 기재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은 그 결과를 보고 받은 날부터 1월 플러스 20일 연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20일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본조사를 또 하겠죠? 여기도 무역위원회가 하겠죠? 그래서 본조사 결과를 제출하게 되면 무역위원회에 건의가 있으면은 1월 이내에 결정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뭐가 빠져요?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빠지게 되겠죠. 오케이? 자,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자, 전부 다 납세자의 권리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봤을 때 납세자의 권리 5장 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이거밖에 없죠. 납세자의 권리 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2, 3, 4, 5밖에 없죠. 자, 그 다음 8번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이거? 7장 1절 여기 통칙이죠. 통칙 부분의 첫 번째 목차가 뭐였어요? 장치나 반출입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수작업 등이었어요. 자, 세 번째는
관리였어요. 여기는 이제 자율 관리 보세구역이 있었고, 보세사 채용해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구조를 짰었죠. 그 중에서 장치와 관련된 내용 보면 되겠네요. 자, 장치와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생겼었습니까? 어떤 물품은 보세구역 외에 장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물품들은 보세구역에 장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원칙이죠. 자, 어떤 물품이에요, 그게? 외국 물품. 외국 물품하고 내국 운송을 하려는 내국 물품. 이렇게 두 가지는 보세구역 외에 장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수크 제거 마부, 우리 암기식 이런 거 있잖아요. 수크 제거 마부. 이 중에서 허가를 받아야지만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는 물품이 뭐가 있어요? 크밖에 없잖아요. 그죠? 얘는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수수료를 내야겠죠. 허가 수수료. 근데 이 중에서 외국 물품인 크기나 무게가 과다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추가적으로 제재를 더하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채권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나 무게, 과다, 기타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외국 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고 한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네요. 그죠? 자, 두 번째, 세관장은 외국 물품에 대해서 보세구역에 장치 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그 물품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외국 물품 단어 나왔네요. 왜 장치를 허가를 하고자 하네요. 그러면은 담보 제공, 필요한 시설 설치 이렇게 두 개. 맞네요. 그죠? 예, 이것도 두 번째도 맞아요. 자, 세 번째, 보세구역에 장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장치 허가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18,000원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알 필요도 없고. 이 경우 동일한 선박으로 수입된 동일한 화주의 동일 장소에 반입한 때에는 한 건의 신청 허가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니까 이건 세무 쳐놓는 거지.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세구역에 장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우리가 허가 절차도 굳이 안 배웠어요. 그죠? 이것도 몰라. 자, 다섯 번째,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입하거나 협정에 의해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보세구역에 장치 허가 수수료를 그냥 말이 안 되는 문장이죠. 말이 안 되는 문장이에요. 예.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랑 보세구역 외에 장치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이게. 그죠? 수크 제거 마부에 안 들어가면은 아닌 거죠. 자, 보세 건설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세 건설장 특허 보세 구역 7장 2절 3절이죠. 3절. 3절에 2관부터 6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창고, 공장, 건설장, 전시장, 판매장 이렇게 있었네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떠올려 볼 때 어떠한 절차로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작업, 절차, 제한 이렇게 떠올려 보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보세 건설장이라는 부분이 나왔으니까 어느 부분을 떠올려야 돼? 작업 부분은 산업시설 건설. 외국 물품을 사용해서 보세구역에서 산업시설의 건설을 할 수 있다. 그죠?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용 전에 수입 신고를 먼저 한다고 그랬죠. 수입 신고를 하고 건설을 하고 건설이 완료됐으면은 완료 보고를 한다고 그랬죠. 완료 보고를 하면은 그때서야 수리가 되죠. 수리가 되죠. 자, 이 수입 신고를 할 때 일반적으로 과세 요건이 전부 다 확정이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보세 건설장에서는 특이하게 이 수입 신고를 할 때 가격만 확정이 돼요. 가격만 확정이 돼요. 오케이? 그렇다는 건 이제 가격이라는 건 과세 가격이 과세 표준이 되겠죠.
그럼 이때는 완료 보고를 했을 때는 뭐가 확정될까요? 수리시 때는 뭐가 확정될까요? 가격 곱하기 세율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이때는 이제 세율이 확정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적용 법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확정됐는데 이 기간 동안에 세율이 아직 확정이 안 되니까 이것만큼 과세가 보류가 되겠죠. 보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안 생기니까 뭐 이득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 이자 이득, 이자 소득 같은 게. 자, 이렇게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이 외국 물품 반입할 때 사용 전 수입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그죠? 사용 전 수입 신고를 하고 이때 플러스 검사를 받아야 하죠. 그죠? 검사를 받아야 하죠. 자, 그리고 보세건설장이 반입된 외국 물품의 경우 사용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날에 법령을 적용한다. 자, 수입 신고가 수리된 날에 법령을 적용하는 거죠. 적용 법령. 자,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 물품은 과세 환율 적용 시점은 사용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날 맞아요? 아니죠. 왜? 가격이 언제 확정된다고? 신고 시점에. 근데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려면 세금을 외화로 낼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원화로 바꿔줘야 되겠지. 당연히 환율도 이때 시점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환율. 3번이 틀린 거죠. 자, 관세법상 수출입 통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승인 요건을 구비하는 물품은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 뭐 전기용품이 들어올 때 이거 안전성이 입증됐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수입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세관장은 외국 물품의 일시항력 규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된 물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어디 부분에 있습니까? 9장. 9장의 1절에 첫 번째 목차를 어떻게 나눴어요? 통관 요건으로 나눴었죠. 두 번째 원산지라고 했었죠. 이 원산지가 목차를 또 어떻게 나눴었어요? 원산지 확인. 그 다음에 뭐 표시, 원산지 증명서, 서 관련 내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었어요. 그 중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표시 부분 보면은 원산지 표시가 뭐 위법하게 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은 통관을 허용할 수 없다. 수출입할 수 없다. 그리고 품질 등의 표시가 법에 있는 내용대로 되지 않았다면은 통관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거였어요? 특이한 거였죠. 환정 물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다면은 이게 다른 나라로 나갈 거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잡아다가 압수를 하는 거는 이제 아니죠. 유치를 할 수 있죠. 유치를 할 수 있죠. 유치를 한 다음에 어떻게 조치합니까? 유치를 하고 어디다 보관을 한 다음에, 그죠?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을 한 다음에, 야, 이거 유치 해제하려면은 너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 조치 안 하면은 폐기하거나 매각해버린다. 이런 조치를 하죠. 그죠? 자,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관세법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세관장에게 등록할 의무가 있는 자로 볼 수 없는 사업자는, 자, 이거는 어디 부분이에요? 8장에 있는 내용이죠. 8장의 3절이네요. 그죠? 보세운송업자 등.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첫 번째에 나오는 게 등록을 해야 되는 보세운송업자 등이란 누구인가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이거 그림으로 했었죠. 기억나요? 네. 여기 선박 있었고, 여기 이제 보세구역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부릉부릉 차량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공급하는 사람이 있었고, 뭐 이런 닷 같은 거. 그 다음에 요런 내용이 있었고, 컨테이너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는 누구야? 화물운송 주선업자.
컨테이너에 A 화주 것도 넣고 B 화주 것도 넣고 해가지고 컨테이너 하나 짜가지고 선사한테 넘겨주는 거. 화물운송 주선업자라고 했었죠. 보세구역 내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 보세운송업자. 그리고 물품을 하역하는 사람. 그리고 누구예요? 선박이나 항공기에다가 뭐 선용품 같은 거를 공급하는 사람. 이렇게 이걸로 배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특송업자. 특송업자. 그리고 구매대행업체. 구매대행업체. 이렇게 두 가지만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나머지는. 자, 보겠습니다. 보세운송업자 있네요. 그죠? 우리나라로 외국을 오가는 물품을 취급하는 선박에서 항공사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얘네는 신고죠. 얘네는 신고죠. 자, 그리고 국제무역선에 선박용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어부러한자. 아까 선박용품이 공급하는 거. 자, 그리고 국제무역선으로부터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하역하는 거. 그죠? 그리고 국제항에 있는 보세창고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어부라는 자. 이렇게. 이거는 많이 맞췄죠? 그죠? 아니에요. 네. 자, 관세법상 수입신고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요거 약간 이상하긴 해요. 적합하게. 굳이 수입신고했을 때 이거를 적법성까지 따져가면서 하진 않죠. 그죠? 자, 그리고 수입물품은 원칙적으로 수리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보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해서는 안 돼. 수리 전에 반출해서는 안 되죠. 자, 세관장은 신고서 기재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경미하고 수리 후에 보완 가능하다고 인정하면 수리 후에 보완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수입신고 물품이 관세법에서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반출된 경우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취하를 하는 것 자체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반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관세법상 양벌 규정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는 이라고 하면서, 자, 무역과 관련된 사람들을 보면 되겠죠. 근데 도선사업은 아니죠. 자, 그럼 양벌 규정에서 우리 전자문서 중개 사업자나 이제 뭐 저기 국종망 운영 사업자 이 두 사람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역 보세 물건과 관련된 사람 플러스 그 사업자 둘. 이렇게만 생각을 해놓으면은 나머지 아닌 것만 골라내면 될 것 같아요. 자, 갑이 전산 장비를 수입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과세 가격은, 자, 첫 번째 거래 가격이라고 했죠. 거래 가격. 자, 거래 가격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직접 지급액 플러스 간접 지급액. 그리고 구분이 가능하다면은 공제액.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리고 거래 가격이 나왔으면은 이 거래 가격에다가 법정 가산 요소를 조정하면은 그게 과세 가격이 되는 것이죠. 자, 거래 가격 지금 직접 지급액밖에 없네요. 그죠? 10만 불. 그리고 해상운임은 법정 가산 요소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3만 불 지급했으니까 13만 불. 자, 그리고 수입항 보세구역 창고료. 수입항. 그러니까 CIF 조건이니까 도착 완료 시점까지만 가산하면 되겠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상관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건 안 들어가겠죠. 얘는 안 들어가고. 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부보를 해야지만이 가산하는 거예요. 부보를 안 했다면은 뭐 통상보험료를 적용하지를 않아요. 근데 운송료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자가 운송을 했어. 그럼 운송료 발생 안 하겠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럼 통상 적용되는 운임을 얘는 가산을 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제3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제3자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가 아니면은 이런 수수료는 다 가산이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13만 1,000원. 13만 1,000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관세범 조사에서 발견한 범죄 혐의가 있는 물품의 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압수 물품 어디에 있어요? 12장에 있죠. 12장 1절. 그쵸? 여기 이제 조사와 관련된 2절은 뭐예요? 처분이 처분. 여기서 조사라고 하는 건 이제 범죄 조사 말하는 거죠. 범인 조사하는 거. 자, 압수 물품은 편의에 의해서 해당 물품의 소지자에게도 보관할 수 있죠. 소지자 또는 시군읍사무소 여기다가도 보관할 수 있고. 자, 관세청장 세관장은 압수 물품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보관 또는 공탁할 수 있죠. 그렇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거, 뭐 사부유상 이런 데에 해당하는 거. 거기에 해당하면은 통고 후 매각하는 거죠. 자, 3번. 관세청장 세관장은 압수물품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죠? 자, 그리고 세관 공무원이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 제시의 요구에 응하였으나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여기는 5월이에요. 5월. 제복 안 착용했으면 증표라도 보여줘야 돼요. 증표 보여줬으면 제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압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거부할 수 없죠. 자, 일몰부터 일출까지는 압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이미 조사를 하고 있거나 현행법인 경우에는 야간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세법을 위반한 다음 행위자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라는 내용이 나왔네요. 그러면 11장 내용이 되겠네요. 11장. 자, 관세 포탈한 물품의 시가가 얼마인지 감정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자. 이 사람은 어디 들어갈 것 같아요? 밀수품 취득죄 처벌받죠. 감정한 사람. 풍속을 해치는 서적을 수입한 사람. 어디 들어가요? 밀수죄에 들어가야죠. 특허보색, 특허사항 위반한 운영일. 본 적이 없죠.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얘가 과태료나 허위신고죄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왜? 이런 것들을 위반을 했다. 근데 내가 익숙한 벌칙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벌칙이 있어요. 벌금형이야, 무조건. 근데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나머지 잡칙에 있는 허위신고죄나 과태료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수입신고를 한 다음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보세구역에서 신고된 물품을 반출한 자. 이 사람은 이제 밀수죄에 들어가겠죠. 그쵸? 그리고 세관공무원 질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거나 직무의 집행을 이것 좀 처음 보죠. 그러면 어떻게? 얘도 과태료나 허위신고죄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둘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5번하고 3번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제가 허위신고죄가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짓, 허위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허위신고죄라고 그냥 보라고 했죠. 뭐 틀리든 맞든 상관없이 그렇게라도 기준점을 잡아놔야 된다고 그랬어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5번. 죄송합니다. 답은 3번이에요? 그쵸. 답은 3번이죠. 그쵸. 거짓 허위가 있으니까 얘가 허위신고죄니까 얘가 과태료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아까 그 3번이 허위신고죄인 경우도 있어. 분명히. 있지만 확률상. 오케이? 저런 건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자, 관세법상 통관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은 수출 금지 물품이 아니죠. 모조품, 변조품, 위조품이죠. 그쵸?
자, 그리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이런 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 표시권 이런 것들은 출입할 수 없죠. 예. 자, 그리고 세관장은 수입물품 상표권 저작권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해야 됩니까? 이건 아래까지 해야죠. 왜냐하면은 침해했으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통관 보류는 해야 되는데 통관 보류하기 전에 뭐 통지도 해주거든. 그리고 얘가 통관 보류 요청을 해주면은 보류는 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아리까리해요 얘는. 그럼 다른 걸 봅시다. 자, 관세청장은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해요. 그죠? 애매해요. 자, 그럼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으로서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않은 물품은 수리기간 경과 여부를 불문하고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이다. 자, 구장 1줄 통칙에 있는 것 중에서 수리기간이 경과를 3개월 했다면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죠. 또는 관계행정 기간에 시정명령이 있었던가. 그래서 얘는 틀린 거죠. 그러면 이 둘 중에 맞는 걸 뭘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얘는 틀렸죠. 얘는 틀린 걸로 봐야죠. 왜? 왜냐하면은 인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틀린 거예요. 만약에 지재권을 침해한 물품이 명백하다면은 세관장이 얘를 보류할 수 있어. 근데 명백하지 않다면은 인정된다면은 얘를 통지를 해줘야겠죠. 통지를 해주고 이 관리권자가 통관 보류를 요청을 해야지만 보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청을 안 하면은 통관 보류를 못 해. 그래서 정답은 3번. 그죠? 3번. 4번이죠. 4번. 자, 물품의 수입 신고 시에 당해 물품 원산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맞죠? 자, 우편물. 근데 신고 대상은 제외한다. 258조 2항 이렇게 써있는 신고 대상은 제외한다. 자,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것만 되죠. 무상으로 송부된 것만.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자, 19번.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부가징수하기 위한 원산지 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산지 확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봤던 거 원산지 규정 중에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확인이 되겠죠. 확인 부분을 전개를 해보면은 첫 번째 완전 생산 기준, 그죠? 완전 생산 기준, 그 다음에 실질적 변형 기준. 이걸 또 나누면은 3번 변경 기준. 그리고 품목별 변형 기준. 그리고 3번 변경 기준에 보충 규정이 있었죠. 불인정 공정 기준이 있었죠. 그리고 특정 공정 기준, 직접 운송 원칙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완전 생산 기준 이 부분 보면 되겠네요. 이것도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죠? 그림 떠오르나요? 광물 있었고 여기 나무 이렇게 있었고 여기 뭐 수로 있었는데 여기에 그 물고기 지나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선박이 이렇게 있었어요. 얘가 뭐 그물망 이렇게 해가지고 포획한 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자, 완전 생산 기준에 따르면은 당해국의 선박에 의해서 포획된 어획물은 당해국의 선박 기준으로 원산지가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어느 포획 지역인지를 불문해요. 선박 기준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지역 기준이에요. 자, 당해 국가에서 상품을 제조 가공하는 부스러기.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 그죠? 자, 판매를 위한 포장 개선, 상품 표식. 이런 것들이 왠지 답일 것 같은데 맞네요. 인정할 수 없죠. 자, 4번 관세율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을 때는 각각 원산지로 보는 거죠. 이 부분이 틀렸네요. 각각 품목번호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완제품 거를 따라가는 거죠. 자, 20번.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치 물품. 여러 가지 섞여 있네요. 그죠? 섞여 있어요. 자,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이 폐기된 때에는 운영인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자,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관인의 책임이라고 그랬죠. 보관인의 책임. 잘 가지고 있어야지 이거 폐기되게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징수하죠. 자, 세관장의 폐기 승인을 얻은 외국 물품 중 폐기 후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죠.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어떤 거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식품을 들고 가져왔는데 이거를 폐기를 했더니 사료가 되었다. 그럼 사료로 통관을 하면 되겠지. 옳지 않은 거지. 맞네, 그러니까. 자, 21번 국제무역선으로부터 외국 물품 후 하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리할 수 있는 것도 나왔네요, 그죠? 자, 6장 1절 아니고 2절이죠. 2절 선박과 항공기. 선박과 항공기. 여기서 처음 나오는 목차가 뭐였어요? 입출항. 입출항.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하역. 그죠? 하역. 세 번째를 면책으로 뭐라고 그랬죠? 네 번째를 기타 규정으로. 여기는 뭐 선박 전환 같은 내용이 있었고, 여기에서 하역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이 되겠네요. 자, 하역. 입항 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하역이 요건 부분이네요. 자, 입항 절차가 완료되어야지만 하역을 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종료되기 전이라도 허가를 받으면은 하역할 수 있죠. 자, 외국 물품은 국제무역선에 적재를 해야 된다. 세관장이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국내 운항선에는 적재할 수 없다. 이거는 맞죠. 이게 틀리죠. 이거 틀리죠. 자, 이거는 외국 물품은 당연히 외국 무역선에 실어야죠. 내국 무역선에 적재할 수 없다. 내국 물품은 국내 운항선에 적재할 수 없다. 다만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죠? 적재 제한 그래가지고.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국내 운항선에 외국 물품 적재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거예요? 외국 물품을 국내 운항선에 적재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보세운송 하면 되잖아. 보세운송. 그죠? 보세운송. 자,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에 대한 대상 물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네요. 수리 전 세액심사. 수리 전 세액심사니까 저기 시행규칙 부분에 있는 거. 그죠? 2장 5절 일간 세액의 확정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신고 납부 요 부분이 되겠네요. 자, 납세 신고를 한 다음에 여기서 심사를 한다고 그랬죠. 심사를 하고 중간에 보정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납부를 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심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심사로 나눠진다고 그랬었죠? 요건심사, 그리고 세액심사. 그죠? 세액심사는 사후가 원칙이죠. 그쵸? 사전 세액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기획재정부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감면이나 분할 납부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여러 개가 있지만 얘는 어떻게 한다고? 적정 여부만 검토하고 세액과 관련된 뭐 과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후에 심사한다 이런 식으로 또 예외가 있는 거예요. 자,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자, 성실성 나오면은 무조건 누가 한다고? 관세청장이 한다고. 성실성이랑 관세청장은 세트예요, 세트.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 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은 당연히 사전심사, 세액심사 대상 물품이 있죠. 자,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 10만원 7일은 제외한다.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맞네요. 자, 그리고 관세법 107조 규정이 분할납부 나왔네요. 분할납부 어떻게 한다고? 적정성만 전에 한다. 맞네요. 과세가격 세율은 후에 한다. 맞네요. 그죠? 자, 그리고 법률 조약에 따라 감면 나왔어요. 감면.
가면 어떻게 한다고? 적정성은 수리 전에 한다고. 전에 한다고. 그리고 나머지는 수리 후에 한다고. 맞네요. 자, 물품은 가격 변동이 큰 물품, 이런 것들은 수입 신고, 수리 전 세액 심사 대상 물품이다. 맞네요. 그죠? 맞아요. 다만 과세 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헛소리하고 있죠? 그죠? 예, 여기는 헛소리하고 있죠. 전부 다 수리 전에 해야 되겠죠. 자, 관세법 107조 분할납부. 와, 이거는 우리가 암기식 땄던 거 있죠? 분할납부 대상 암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처음에 뭐 불도저 이렇게 있었고, 불도저. 그리고 불도저에 KR 있었고, 그리고 얘가 뭐 병원도 밀고, 학교도 밀고, 연구원 할아버지도 밀고, 그죠? 연구원 할아버지도 밀고. 이런 거 좀 안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소제조업체 있었고, 이 옆에 기업부설 훈련, 직업훈련장, 트레이닝 이렇게 써놨었죠. 이게 여기 그 관세 분할납부 여기 있는 거 대상들이죠. 대상들. 이 중에서 요거의 요건이 있었고 요거의 요건이 있었어요. 자, 이거의 요건은 뭐였어요? 부탄 감 500, 100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84탄감 100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그죠? 관세액이 100만 원,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 그럼 세관장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을 정해서 관세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죠. 관세법 별표 관세협회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부분품으로 분류돼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감면받아서도 안 되겠죠. 그 당해 관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4번 틀렸네요. 그죠? 그리고 5번은 뭐예요? 탄력관세, 탄력관세 해당하면 안 되겠죠. 이건 쉽게 풀 수 있었겠네요. 그죠? 뿌듯해요. 자, 24번. 막 함정을 넣어놨어요. 인가공이라고 함정을 넣어놨어요. 그죠? 인가공이라고 함정을 넣어놨지만 결국은 뭐다? 운송 도중 일부가 손상되어가지고 연락을 받자 다른 물품 대체하여 보내주기로 하면서 당해 물품을 즉시 다시 수입하였대요. 얘가 왜 긴급하게 막 즉시라고 써놨을까요? 얘는 제조, 가공, 뭐 사용, 수리 되지 않았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즉시라는 표현을 써놓은 거죠. 내가 지금 수출하고 있는 그 물품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없이 다시 수입하였다. 그러면은 재수입면세가 되겠죠. 재수입면세가 되겠죠. 나머지는 다 함정이에요. 그렇죠? 자,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가징수하는 부가고지 대상 물품이 아닌 것은 1번 아니죠. 1번 아니에요. 1번 아니에요. 자, 우편물은 부가고지 대상이에요. 근데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 우편물은 제외된 거예요. 근데 수입 신고 대상 우편물은 중에 하나가 대외무역법 여기 수입 승인을 얻는 그런 우편물은 수입 신고 대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고지를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관세법에서 정한 담보의 종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유가증권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든 들어가면은 말 안 되는 거예요. 세관장이 인정하는이 들어가야 되겠죠. 제한이 되는 거예요. 세관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자, 수입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소득세 쪽인 법인세는 해당하지 않죠. 전부 다 소비세 쪽이 들어가죠. 그래서 법인세가 들렸죠.
자, 인천상사는 실화주로 동해물산에게 수입을 위탁하였다. 송품장 등 무역 서류에는 동해물산이 화주로 표시되었다. 뭐 헷갈리죠? 자, 그러면은 뭐 인천이래. 인씨가 위탁을 했어. 동씨한테. 자, 이렇게 수입이 됐어. 그러면 수입 신고를 했으면 이거 누가 납세 의무자예요? 화주예요. 누가 화주예요? 얘가 화주죠, 얘가. 얘가 원래 화주죠. 그럼 얘가 화주가 돼야 되는데 납세 의무자. 그러면 인천이 돼야 되는데 지정 장치장에 장치 도중 도난이 됐대. 그러면은 보관하던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도난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되겠어요? 화물관리인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특별납세 의무자 쪽 보면은 화물관리인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놔야 될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장치물품의 폐기, 멸실 부분에 우리가 보관인의 책임이라고 써놓은 거 있죠. 거기에다가도 도난도 포함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거나 도난되는 경우도 역시 이 운영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체크를 해놔야 되겠죠. 지정장치장에 있는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거나 도난됐다면은 화물관리인이 그 책임을 져야 되겠죠. 보관 책임. 그래도 도난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구나. 도난 문실까지. 자, 잠정가격 신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2년의 범위에서 하는 거죠. 2년의 범위. 그냥 숫자 장난이에요. 2 플러스 2 연장도 2년 할 수 있죠. 자, 관세법상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중 연체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체납세액은 이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자, 가산세 부분에서 가산세 부분이 처음 나온 게 10%,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하면은 40%, 그리고 그렇지 20%는 미신고 물품, 미신고 물품은 20% 이렇게 정리를 해놨었죠. 그리고 여기에 10% 거는 감면 대상이 있다라고 했고 20%는 면제 대상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놨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였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걸 뭐라지? 납부지연 가산세, 그쵸? 납부지연 가산세와 관련된 보충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이 보충 규정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첫 번째 거는 뭡니까?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 그리고 이게 개정된 거죠. 두 번째 게. 원래 100만 원 미만의 그러니까 소액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이자 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15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그랬죠. 여기에 개정돼가지고 150만 원 미만.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그렇죠. 그 납부지연 가산세 중에서 이거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납부지연 가산세 중에서 그 체납세액에 대한 이자 성격 같은 경우에는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관세율이 무세인 거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죠. 그렇죠? 자, 합의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불복을 제기할 수 없죠. 합의했으니까. 자, 3번 특정 국가와 관세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 세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양호할 수 없죠. 자,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는 국제협력관세보다 우선해서 적용될 1순위니까. 자, 수입 물품의 하주 신고인과 보세창고 운영인 사이에서 경합, 특별납세 의무자랑 그리고 화주 신고인 이렇게 경합을 하면 누가 이긴다? 특별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자,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세관장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심사와 심판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의 신청을 거쳐야 합니까? 아니죠. 이거는 임의적 전심 절차죠. 뭐에 대한 전심 절차예요? 관세행정심판의 전심 절차죠. 관세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심 절차라고 보면 되겠죠. 자, 관세법 규정에 의한 통고 처분으로 인해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없죠. 없죠. 그렇죠. 임의의 승복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납부를 안 하는 거죠.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 고발되는 거지. 고발되는 검사한테 가면 되지. 자,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복 제기할 수 없죠.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처분의 집행 효력에 미치지 않죠. 집행 부정지 원칙이라고 했어요. 자, 심사청구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게 맞죠? 옳은 건 5번이 맞네요. 이거를 잠깐만. 이제 5번이 어느 부분 달리 낸다고 그랬어요? 어느 부분을 주로 달리 내면은 이거 받은 날, 이거 송부한 날, 한 날 뭐 이렇게. 자, 33번. 자, 어렵죠. 이거는 어렵죠. 이건 어렵죠. 그렇죠. 자, 사료 작물 재배용 귀리 종자. 이거는 이제 특정 물품 면세 규정에 있는 내용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관세청이 수입하는 통관검색 엑스레이 장비. 이거는 정부용품이죠. 정부용품 맞아요. 근데 얘가 기증되어야 돼요. 얘는 수입하는 게 기증이 되어야 돼요. 기증이. 자, 주한 독일 영사관으로부터 수입하는 업무용 컴퓨터. 이거는 외교관 면세가 되겠죠. 자, 문체부가 직접 수입하는 촬영된 필름. 얘는 기증된 필요가 없죠. 뭐 촬영된 필름, 뭐 PPT 관련된 자료들. 이런 것들은 직접 수입하면은 정부용품 면세에 따라서 면제될 수 있죠. 자, 외국에 거주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같은 경우는 특정 물품 면세 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기증만 알았다면은, 그죠? 기증만 좀 알았다면은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예요. 다음 중 세관장이 허가가 필요한 것은 국제무역선의 출항 허가라고 배웠죠. 입항보고 출항 허가. 1번. 자, 보세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 물품이다. 그러므로 보세 운송 절차에 따라서 운송하면은 아니죠.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빼고는 생략이 되죠. 생략이. 자, 보세 운송 신고는 보세 운송 주선업자 명의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오바죠. 오바죠. 보세 운송 업자죠. 주선업자라는 사람은 없어요. 화물 운송 주선업자가 있겠죠. 자, 세관관서에서 통관역까지 외국 물품 상태로 보세 운송할 수 있죠. 그렇죠? 자, 보세 운송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종료해야 되고 연장될 수 있죠. 이거 틀렸고, 보세 운송하는 외국 물품 미리 세관장이 승인을 얻어서 폐기한 경우에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죠. 망실되거나 아니면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죠. 그래서 3번이 맞았습니다. 자, 세관장이 종합보세 사업장 운영인의 시간이 많이 안 지났네, 생각보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4개밖에 안 남았어요. 자, 세관장이 종합보세 사업장 운영인의 종합보세 기능을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유, 중지. 반출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이 중지 사유를 암기하고 있습니까? 암기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최소한 2번은 아니라는 거는 알 수 있겠죠? 종합보세구역이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에 종합보세구역 자체가 없어질 텐데, 사업장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야? 뭘 중단을 해,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자, 수출입 및 반송신고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국제운송 위한 컨테이너는 수입신고가 생략된다. 자, 대통령령에 있는 내용 생략됩니다.
수입신고가 생략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한 물품 중 면제되는 물품은 검사를 마친 때 수리된 것으로 보죠. 자, 반송신고는 당해 물품이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신고의 요건 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입항 전 수입 신고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입항된 후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문제긴 해요. 예. 입항 전 수입 신고가 되면은 그냥 도착된 걸로 봐요. 우리나라에 도착된 것으로 봐요. 굳이 우리나라에 입항됐는데 도착된 것으로 본다는 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입항이 도착인데.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서신을 포함한 모든 우편물은 통관 우체국을 경유해야 된다. 자, 서신은 제외하죠. 서신은 제외하죠. 근데 만약에 서신이 통관 우체국으로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검사 대상에서는 제외하죠. 검사 대상에서는 제외하죠. 자, 통관 우체국은 최신 관서 중 관세청장이 정하죠. 자, 판매 목적으로 반입되는 우편물은 일반 수입 신고 절차에 정식 수입 신고를 해야 된다. 판매 목적이니까 당연히 정식 수입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거 생각해봐. 그거 판매 목적으로 들어왔어. 그러면은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지 내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거 아니야. 그러려면 간이세율로 하면은 세금 계산서 발행 못 받잖아. 내국세랑 같이 묶어가지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수입 신고를 해야 되겠지. 간이세율 신고하면은 손해잖아. 매입세 입증이 안 되니까. 나 더 어렵나요? 죄송합니다. 자, 최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할 우편물을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신한테 교부하면 안 되죠. 그쵸? 징수하고 교부해야죠. 자, 우편물의 과세 물건은 통관 우체국에서 세관 검사를 할 때 확정됩니까? 언제 확정돼? 도착할 때. 도착할 때 과세 물건이 확정되죠. 그렇죠. 정답이 몇 번입니까? 옳은 것은? 3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자, 과세 가격 결정에 있어 고려돼야 할 요소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상호 임원 관리자래요. 누가 봐도 특수관계 있네요. 자, 여기서는 5% 의결권 있는 거 5% 이렇게 두 가지만 외우면 되겠죠. 이거 맞네요. 장기간 무역거래 관계를 유지를 한다는 것은 그럼 전부 다 특수관계가 되겠죠. 말이 안 되죠. 예. 맞았어야 해요. 예. 3번이 없죠.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이번에 개정된 내용,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삭제가 돼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과태료는 세관장이 부가징수해요. 예, 과태료 271조 가장 아랫부분에 보면은 세관장이 부가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창고에 장치된 내국 물품으로 장치기간이 경과한 경우 세관장은 공고한 이익을 매각할 수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간을 정해서 반출하라고 그래야지. 10일인가 이렇게 정해가지고 반출하라고 하잖아. 외국 물품을 매각하는 거지. 외국 물품, 장치기간 경과한 외국 물품은 매각. 장치기간 경과한 내국 물품은 반출 의무를 준다고. 자,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6조를 준용해서 강제징수를 할 수 있죠. 강제징수할 수 있어요. 자, 법제 223조의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이건 이제 함정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함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얘는 허위신고죄로 들어갑니다. 보세운송업자 등의 명의대여 금지라는 내용을 벌칙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보세사가 있죠. 보세사. 요것도 신설된 내용이에요. 과태료 부분에 허위신고죄 신설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올 수가 있죠.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오늘 다음 시간 남았잖아. 다음
아니에요. 정리, 처음부터 이제 또 정리를 할 거예요. 예.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